안녕하세요. 저는 월평둥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월평동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권수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월평 지역 공간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수많은 공간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도 이제 월평동에서 마을 활동가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는 마을 카페 니들이라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서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마을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공간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공간들을 누리고 있죠. 뭐 행정복지센터, 공원, 그리고 다양한 주차장, 그리고 우리들이 요즘 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공유 공간들부터 다양한 공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들이 저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복건승 강사님은 뭐 대전, 청양, 공주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 오늘 복건승 강사님을 통해서 마을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여 가량 같이 함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좀 전에 소개받은 복권승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공간으로 서로 분산되어서 이렇게 그 랜선이라고 하는 또 가상의 공간에서 하루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게라도 된 게 얼마나 어찌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세 흑사병 시대에는요 이런 걸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 권력도 그때 절대적인 어떤 왕정이나 뭐 그 당시 교황이 가지고 있던 권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화된 시절인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 흑사병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새로운 또 뭔가 조물딱조물딱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르네상스를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희망도 좀 걸어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위기를 좀 어떻게 하면 특히 대전시가 요즘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좀 극복할 수 있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공간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공간과 공동체를 어떻게 묶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재미있게 또 앞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간입니다. 공간은 세 가지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원래 세 가지의 삼간이 있어요. 이 삼간에는 시간, 목성의 주기인 새, 그다음에 달의 주기인 월, 그래서 세월이라고 하는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흐르는 그 시간은 하늘의 움직임, 하늘이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또 태양에 이렇게 높이 떠 있다가 점점 황도라고 하죠. 낮은 대로 겨울에는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하루와 계절과 1년과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시간, 그 다음에 공간의 공은 무엇이냐? 공간의 공은 땅이죠. 천지가 나왔죠. 그래요. 땅과 땅 사이를 공간이라고 하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새와 월의 사이를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 네, 예상하셨겠지만 천지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특히 공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이 둘이 함께 버무러지는 이 공동체적 공간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제 저한테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어차피 방송이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반응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바로바로 주시는 그 화상회의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톡처럼 우리 아시는 그 여기 아마 채팅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죠?
네네. 유튜브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중간에 뭐 다른 거 얼마든지 쓰셔도 돼요. 반응이 아름다울수록 네, 방어는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냥 툭툭 던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반가운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도 볼 수 있는데 열심히 메시지 입력을 하셔서 서로 중간중간에 소통하시고 또 필요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그때그때 옆에서 이렇게 저한테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에 맞는 답변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그러면 이 공간을 이루는 우리의 중심적인 이야기,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상의 공동체라는 것이 아마 화면으로 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줄을 서 있는 사람들과 제가 네 개의 그 예를 지금 들어놨는데요. 첫 번째 예부터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요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은 그냥 편안하게 채팅창에 글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다, 아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말씀하시라고 저희가 특별히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껏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줄을 사람들이 서 있어요. 요거 언제 많이 볼 수 있었냐면요. 우리 코로나 초기에 작년에 3월, 4월 달에 약국이나 우체국 앞에 굉장히 길다랗게 줄을 서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어머니고 우리의 딸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때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줄을 서고 있었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렇죠. 목적이 한 가지잖아요. 뭡니까? 예. 마스크를 사야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목적이었죠.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쭉 줄을 서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네, 채팅창에 편안하게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셔도 됩니다. 우린 서로 눈으로 통하니까. 네, 대략 9대1 정도. 네, 공동체다 아니다. 네, 여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는 1, 2, 3번을 사지선다가 아니라요. 네네네. 벌써 답변이 막 나오고 있네요. 2번, 3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1번에 대한 것,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닌 거라는 답변이 지배적이네요. 목적성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공동체를 이루기엔 좀 요매큼 약한 게 있나 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온라인 회원입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 요거는 보니까 네, 공동체라고 하는 경우가 조금 있네요. 네, 자 보세요. 2번 온라인 회원으로 여러분들이 가입해 있는 카페 같은 데 있습니다.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네, 대체로 한 70% 정도가 보면은 공동체라고 하시는 것 같아,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경우에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 군데 들어보는데 대체로 그렇게 나옵니다. 3번의 동호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 여러분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이 있습니다. 4번은 우리 대전에서 우리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그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고터라고 하죠. 고터. 서울에 있는 고속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타는데 왜 타냐면 일산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킨텍스에 재미있는 뭐 자동차 박람회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랑 같은 지하철을 타고 있는 3호선이죠. 보통 올라가는 게. 그 3호선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공동체냐는 걸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맞다 아니다가 치열하네요. 네, 좋습니다. 지하철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공동체일까요? 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아까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옥수에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호에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로 3가에서 1호선으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네. 아마 대체로 아니다라는 발언을 많이 해주시네요. 목적도 좀 다르고 서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상황을 바꿔볼게요.
요번에 바꾸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나 보겠습니다. 영화 부산행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짐작하셨죠? 코로나보다 1만 배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네, 이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뭘로 전파돼요? 네, 마스크 이 안에 있는 이빨로 전파가 된대요. 그러면 뭐로 변할지 아시겠죠? 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서울시가 이 고약한 바이러스에 갑자기 전염이 되어서 온 서울 시민들이 지금 다 네, 너무 심각하게 이 좀비로 변하고 있어요. 기관사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라고요? 네, 서울시가 지금 좀비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고 있어서 잠시 후에 다음 역에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정차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무조건 일산까지 이대로 서울을 탈출할 겁니다. 상황이 확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는 문을 보호하라고 기관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 모두가 잘못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은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거예요. 네. 아, 네. 아마도 상황이 바뀐 다음에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네 개의 이야기들 중에 특히 네 번째 이야기가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아마 대체적으로 많으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뭔가 상황이 바뀌었어요. 뭐가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끌고 갔습니까? 자, 여기서 네 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요. 소속감이에요. 네, 소속감. 저는 복시입니다. 복시. 네, 대한민국에 복시가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에나 우리 대전시에 조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복시인데 심지어 여기 스텝 중에 복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네, 복동환 팀원님하고 저하고 복동환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은 복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딱 전화를 하는데 복시세요? 저분하고 저하고 뭐가 피가 얼마나 섞였겠어요, 서로. 사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같은 복시라는 이유만으로 어때요? 서로 네, 반가운 거예요. 제가 이걸 울진에 강의하러 갔는데 울산 근처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너무 반갑다고 손도 잡아주시고. 아마도 서울에서 대전에 있는 무슨 남대전고등학교, 뭐 대전고등학교 여러분들 아시는 이런 학교들 나왔다. 그러면 서로 우리 학교 출신이라고 이런 게 바로 소속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월평동은 크게 이제 상가 지역과 또 아파트 지역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월평 3동인가요? 2동인가요? 이쪽 지역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안에 굉장히 고층이죠. 나름 10층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8층에 사는데 9층에 5살부터 12살까지의 아들만 내리는 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 집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바로 위에 집이 그 활동력이 좋은 사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이걸 보고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동 안에 같은 버스를 타거나 같이 옛날 여기 월마트였나요? 지금은 여기를 보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라고 하나요? 거기에 가보면 또 월평동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수시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요. 그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간에. 그러니까 한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요. 한 공간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재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2월 말 1월 초쯤 되니까 중국 어디서 운남성 어디에 뭐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하고 다 했죠. 우리 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불과 2달이 지났는데 제가 제주도를 2월 초에 갔다 왔는데 돌아올 때쯤 되니까 공항 안에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와. 이게 영향력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영향력의 정도가 얼마만큼 세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월평동 주민들이 사실은 잠만 자고 밖으로 빠져나가든 여기에 상가가 있든 이 안에 어떻든 간에 공간을 최소한 뭐 밤사이 낮 사이에 8시간 이상
이렇게 서로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큰 화재가 나거나 어디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행복한 일이 생기거나 또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소속감과 영향력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번 목적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우리가 월평동에 사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 살면 다른 데보다 조금 행복할 것 같으니까. 조건은 많이 다르죠. 월평동이 뭐 월세가 좀 싸서 그럴 수도 있고, 월평동이 월세는 비싸지만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월평동에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러고, 이 모든 이유는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공간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공간에 생활하고 영주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목적성도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면 소속감, 영향력, 목적성까지 얘기가 됐어요. 마지막 요거는 이런 걸로 쉽게 해결되지 않고요. 그리고 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거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다 좋다. 우리 충청도 스타일이네요. 귀여워. 네, 우리 월평동에서 제가 이제 뭔가 여러분들에게 랜선으로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실제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3번 정도 보낼 건데 분명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 하고 나서 나중에 했어요 라고 하시면 제가 뻘쭘해 주지 않겠죠. 네, 제가 안 뻘쭘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이거 살짝 하면은 여기 한두 명만이라도 신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했어요. 혹은 하고 싶었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뭐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제가 뭔가 하나 신호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자, 잠시 후에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나,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네. 다들 느리시나 본데.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박수를 치게 되죠. 그 우리만의 독특한 그 박수를 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나 우리의 어른들이나 그 당시에 2002년을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작년에 6월 7월 달쯤에 초등학교에 우연히 가서, 그때 한참 코로나가 조금 좀 잦아들 때쯤이었는데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들한테 똑같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자, 여러분 반응할 거예요. 대한민국 했더니 애들이 저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스태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박. 저를 미친놈 취급하더군요. 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벌써 그 사이에 19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고등학교 정도 아이들까지만 해도 이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왜? 그 사이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되뇌이고 하던 것도 이제 한 10년 하고 나니까 약발이 떨어진 거고요. 네, 그때 당시 우리 함께했던 뭐 윤도현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뒷방 노인네가 죄송합니다, 윤도현의 팬들께 제가 저희하고 같은 또래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전과 같은 이 대중의 어떤 그런 그 흡입력이 떨어진 거죠. 지금은 그런 분들보다 오히려 빅뱅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대표적인 방탄소년단, 아미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아미한테 큰일 나요, 제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영향력입니다. 자, 마지막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처음부터 갑니다. 소속감, 영향력, 그리고 목적성,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경험치, 공감 요소라고 합니다.
이 공감 요소는 초등학교 6학년의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가소성이 있습니다. 타고 없어지면요, 그 다음에 사라지고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건 생물체와 같아서 100년, 200년까지 꾸준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올라갔다 사라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공감 요소 없이는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것들은 쭉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속성이 있는데 이 공감 요소는 끊임없이 되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종교가 그런 거 되게 잘합니다. 예를 들면 해마다 찾아오는 부처님 오신 날, 해마다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만 되면 딱 느낌이 들잖아요. 어떤 그 시기에 대한 어떤 느낌, 정감 그런 거 있죠. 네, 와 이브에는 왠지 데이트를 해야 할 것 같고 크리스마스 한 15일쯤 전만 되면 뭔가 음악이 나오죠. I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와, 그죠? 페뿐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나오는 뭐 이런 사람들까지. 저는 이제 90년대를 사서 살았기 때문에 모라이어 캐리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이제 공감 요소입니다. 네, 매주 교회가 열리죠. 매주.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지만 어때요? 우리나라에는 또 더군다나 주일이 끝나고 나서 3일을 기념하는 수요일 날 또 모여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 모이죠. 거기다가 또 뭐도 있어요? 심지어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던 그 기억을 가지고 새벽마다 새벽 예배도 드려요. 이게 뭐냐고요? 네, 공감 요소입니다.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신께 요구하잖아요. 서로 교감해 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예,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요소입니다. 유전자 속에 남아있는. 그렇죠. 자연과 계속 소통하기 위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나무에게 빌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절에 가서 우리 함께 야단법석에도 참여하고 절밥도 먹고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냐? 공동체적 요소인 거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공동체적 요소를 풀어내기에는 그런 큰 사람들이 함께 많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할까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되면 다시 조금 풀릴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받은 우리의 트라우마는 아마 상당 부분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 1,500명, 2,000명 있는 이 학교를 계속 앞으로 유지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다른 공간들이 비어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학교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한 200명, 100명 이렇게 작은 단위로 가는 소위 말하는 한 반의 아이들이 70명, 60명 있다가 지금 30명까지 줄었는데 한 반을 한 15명이나 이렇게 줄여가는 방법은 더 옳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계화라는 걸 통해서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때 바로 그런 자리를 그런 분들이 뭐를 합니까? 네, 서로 소통하는 일자리를 늘려서 그런 거를 충당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래 사회는 조금 지금보다 나아지지는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스토피아 같아 저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걸 보면은요, 네, 하도 지구가 맨날 멸망을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만났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PT 좀 부탁합니다. 네, 다음. 다시 전으로요. 20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가장 큰 우리 그 지구상의 그 풍경의 변화, 우리 땅의 무늬의 변화가 아주 크게 있었어요. 땅의 무늬는 뭐냐고요? 터의 무늬라고 해서 터무늬라고 합니다. 우리 땅의 고유의 무늬를 잘 알 때 터무늬 있는 소리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땅, 공간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터무늬 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 터의 무늬가 20세기 들어서 굉장히 크게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르꼬르비지에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했던 그 아파트의 개념입니다. 네, 화면에 나오시죠? 다하비타시옹이라고 하는 앞에 보시는 저 아파트가 어찌 보면 우리 아파트의 원형이죠. 저런 모습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되게 많이 변화시켰는데요. 자, 다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마치 사람들을 책꽂이에 이렇게 책장에 책꽂이 꽂듯이 몇 층으로 나누어서 넣는 방식으로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농촌사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저게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에 다 같이 저렇게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방식입니다.
저 방식으로 했던 분 중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류태영 박사님께서 그 당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그 아이디어나 철학을 가지고 그 정책을 펴셨던 그 이론적 배경을 만드신 분이죠. 이 류태영 박사님이 그 이스라엘의 키부츠라고 하는 곳, 협동농장 중에 하나죠. 거기에 가서 그걸 보고 와서는 우리 농업 전체에 대한 혁명에 대한 부분을 챙기고, 덴마크 쪽에 가셔가지고 우리 주거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서 큰 영향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집들을, 과거의 초가집을 없애고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유럽식의 뾰족한 집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럽식의 뾰족한 집이에요. 저렇게 짓고 나니까 보시다시피 바둑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반듯반듯하게 짓고, 집의 그 드넓은 마당을 좀 줄여가지고 집을 2층으로 만들고 집의 구조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저 논바닥을 보세요. 네, 반듯반듯 바둑판으로 논바닥을 만들어서 농지를 넓히고, 그리고 집의 구조를 작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양성평등이 이렇게 지금처럼 잘 돼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대체로 집안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설거지 같은 걸 할 때 항상 쭈그리고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네, 싱크대가 만들어지면서 여성들이 서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너무 좋았던 게 잠깐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요? 고추를 따기 시작하고 벼를 말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확한 물건들을 이제 그 건조를 해야 되는데 마당을 줄였잖아요. 동네 안에 있는 그 여유 있던 과거의 공간들이 있죠. 한디 마당이라고도 합니다. 이 한대 바깥쪽에 있는 마을 공회당 마당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네, 널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앞마당, 바깥마당 다 없앴죠. 그러니까 멍석을 널을 만한 공간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야, 이거 심각하네. 그리고 나서 도로로 진출합니다. 시골에 가면 있는 풍경들, 여러분들 그 풍경이 바로 이것과 세트 메뉴가 되어서, 네, 옛날에 이렇게 벼를 이렇게 길게 말렸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시군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구나. 다 20대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합니다. 박사님들과 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다음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이 지붕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판판하게라도 해보자. 왜냐면은 저게 이제 이미 땅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지붕 옥상을 판판하게, 보통 우리가 스라브라고 표현하죠. 판판하게 만들면 그 위에 농작물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을 우리나라만 바깥쪽으로 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 계단들이 집 안에 있는데 우리는 독특하게 집 바깥쪽에 계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너무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겨울이 춥잖아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여름에 확 덥고 겨울에 확 춥고 온도 차이가 크니까 콘크리트에 이제 크랙,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계절풍지대잖아요. 6월이 되면 몬순, 장마가 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겠죠? 물이 셉니다. 곰팡이가 생깁니다. 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바로 2층도 아니고 1층도 아닌 것이 고깔모자 하나씩 다 쓰고 있는 함석지붕의 고깔을, 양옥집인데 함석지붕의 고깔을 씌우는 그런 독특한 모자 쓴 집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근원을 찾아보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이 30분 동안 여러분 앞에서 떠드는 이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바로 공간 주권입니다. 공간 주권. 이게 뭐냐고요?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집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농민들이죠. 혹은 지역에 사는 지역민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표준주택이라고 해서 국가가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집을 지어야만 지원금이나 융자금을 주었어요. 장려한 거죠. 국가가 그걸 주도했는데, 그럼 거기 주도하기 전에 이걸 설계할 때 그때 이 집에 살 사람이 같이 참여했냐는 거죠. 박사님과 공무원과 요 원탁 안에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생각으로는 그거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왜? 살아야 될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이 내가 살 곳에 대한 공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설계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설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미 정해져서 다 만들어진 집이다, 내가 들어왔을 때 이미 공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화장하고 어떤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공간이 바꾸지 못하고 인간이 바꿉니다. 공간이 정해졌으니까 시간과 인간이 함께 이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도시를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신도시 강남이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혹은 분당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혹은 일산이 처음 시작됐을 때요. 저는 상계동, 중계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 가봤어요. 그런데 도시가 굉장히 황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나무가 요만해요. 예, 콘크리트 건물은 큰데. 근데 지금에 가서 중계동, 상계동을 가면요,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서요, 원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공간과 시간 사이에 있는 인간, 소위 말하는 생물 생태계가 그 안에서 어떻게 모습을 갖춰가느냐의 모습입니다. 월평동에 오시면 우리 이 공간을 되게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공간 이름이 뭐죠? 니들이라고 하는 공간. 니들? 바늘, 니들. 네네네네. 좋은 공간이네요. 저는 니들은 뭐니? 할 때 앞에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그 식물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식물, 동물들, 그리고 그것들의 양태,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공간을 바꿀 수도 있다. 예. 비록 이제 한정된 공간이지만 그것은 이제 시간에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과 시간이 함께 도움을 가지고 이 공간을 바꿔가는 모습들, 이런 걸로 모양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개념적인 이야기로 30분을 허비했어요. 자, 와, 된다. 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공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좌측에 있는 공간은 이 시골집입니다. 우측에 있는 공간은 아파트죠. 네, 시골집 공간은요, 집과 집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감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참중나무도 있었어요. 감나무가 옆집으로 조금 이렇게 틀어지고 거기에 감이 열리면 그 감은 단박계 감이라고 그래서 옆집 보고 그냥 먹으라고 했어요. 서로 이러던 관계. 그 앞에 소통하는 장소는 마을 어귀라고 하는 어귀길의 시작점에 있는 동구,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 동구나무였습니다. 동구나무는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 느티나무, 네, 팽나무, 우리 대전 쪽엔 팽나무도 있거든요. 팽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 그리고 은행나무, 이렇게 네 종류를 많이 심었는데 그 중에 요거는 느티나무 같네요. 할머니들이 이 앞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마을 안에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들 전부 체크합니다. 예, 이분들은 돈도 안 받으시면서 마을의 경비를 알아서 서주고 계시죠. 아주 디테일하게 경비를 서시죠. 네, 빨간 차가 쑥 지나가면 누구네 집 사위인개벼, 미국 갔다 그러는데 완남, 다 서로 아는 관계였죠. 그게 왜냐하면 직장과 집이 일치되는 구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직장과 집이 일치한 곳이 아니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공간 안에 낮이고 밤이고 같이 살지 않는 오늘날 사람들이 많죠. 바로 월평동에서도 아파트촌이 많은 곳들은 이웃과 나 사이가 쉽게 서로 소통하기, 특히 이제 일터에 나가는 분들은 사실은 잠자는 곳 이외에는 서로 소통하기가 굳이 소통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잘 모르고 지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서로 행사하기도 하죠.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해봐야 한 군데밖에 없죠. 엘리베이터죠. 만나죠. 인사하죠. 이렇게 띵동 하면 열리죠. 안녕하세요. 한 30초 정도 굉장히 어색한 시간이 흐릅니다. 좁은 공간 안에 생각보다 낯설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친하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관계가 만나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공간에다가 작은 뭐 그림 같은 걸 걸어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거기 안에 화분 하나를 놓고 물 주는 거를 뭐 305호가 물 줬어요, 동그라미 치고, 402호가 물 줬어요, 동그라미 치고, 뭐 이런 거. 네. 혹은 그 안에 나 이번에 저 텃밭에 가서 농사 지었는데 가져온 거 가져왔어요. 뭐 이런 거, 작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상호 연결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감동합니다. 네.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정말 작은 공간 안에 요만큼씩 작은 이벤트들이 열리면서 이웃 간에 서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공간 환경이죠. 월평동 안에 우리에게 부족하고 남아도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서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월평동을 잘 아는가에 대한 문제가 일단 생깁니다. 그럼 나는 월평동의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나는 월평동의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A4지 하나를 준비하시면요. 실습하면 되게 좋은데 너무 아쉽게도 오늘 그냥 방송으로 할게요. 이렇게 A4지 한 장이 있으면 그 A4지 가운데다가 나라고 하나 써주세요. 그다음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월평동에서 갔다 온 곳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아래쪽에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으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쪽에 이렇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지 한 줄. 학교에 아이를 몇 번 데려다 주지? 일주일에 5번 데려다 주면 하나, 둘, 셋, 넷, 5줄. 땡땡 초등학교. 이쪽에 주유소에 2번 가면 땡땡 찍찍 땡땡땡 셀프 주유소.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일주일 정도 동안 해놓은 곳을 가보신 곳을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나. 대체로 아마 10군데 이하일 확률이 높아요. 네. 자, 그렇다면 그 공간을 똑같은 상황에서 한 달 전에 갔다 온 곳을 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떨까요? 아마 거의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네.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1년 전에 갔다 온 곳을 한번 동선 표현을 해보세요. 똑같을 거요. 이거 왜 그러냐고요?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는 공간은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월평동을 그럼 잘 알 것인가? 당연하죠. 뻔한 곳만 갔다 오니까 저쪽 동네에 있는 저 골목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생각보다 모른다라는 것이 이 A4지를 통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럼 나는 이것만큼밖에 모르는데 너는 얼마나 아니? 너는 얼마나 아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월평동을 내가 아는 부분만 잘 아는데 옆집에 사는 저 사람, 월평 2동에 사는 저 사람, 1동에 사는 이 친구 이런 사람들이 서로 그 동선을 가지고 모아보면 월평동이 어떻게 돼요? 네, 거미줄처럼 퍽퍽퍽퍽퍽. 네.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인지와 그 지혜를 다 모으면 우리 월평동이 정말 월평동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월평동에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모자이크로 합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가는 곳이 어딘가를 찝어보면 거기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공간인 겁니다. 그게 무슨 여기 사업 공간인데 무슨 상관없어요.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우리 뭐 분식집 같은데 기분 좋은 데 있으면 근데 그렇죠. 익숙한 사람들 거기 가서 거의 우리 아지트처럼 썼잖아요. 예, 돈은 비록 지불했지만 바로 그 공간이 어찌 보면 공동체 공간인 겁니다. 예. 슬프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우리에게 공동체 공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보면은 공동체적 배려가 없잖아요. 그죠? 옛날 시장처럼 물건을 팔고 돈을 사고 시골 시장은 그랬거든요. 내 물건을 가서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뭔가를 사가지고 오면서 이웃끼리 거기서 만나면 뭐 술도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나의 문화의 장터였는데 지금은 점점 아파트 백화점은 그래도 뭐 무슨 센터라도 있죠. 근데 보면 이렇게 더 저렴하게 싸게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곳들 가보면 오로지 사고 파는 것밖에 없잖아요. 뭔가 좀 삭막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삭막하지 않은 우리의 따뜻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의 역할을 옛날에는 거실이 일부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14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4인 가구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1등 가구가 아니죠. 네. 더군다나 행자부 통계를 보니까 올 2월 달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 중에 1인 가구의 비율이 39%가 넘었습니다. 40%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과연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공동체 공간은 거실일까요? 불가능하죠. 더 이상 거실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곳이 있죠. 뭡니까? 네, 적당한 익명성, 그리고 적당하고 편리한 서비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사람들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위안. 혼자 있으면서
예, 커피숍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커버하고 앞으로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군다나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자본, 소위 말하는 공동체라는 걸 가지고 오물딱저물딱 하면서 이 서글픈 세상,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서로 옆구리가 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에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을의 공간은 어떠한 공간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글꼴이 좀 깨졌네요. 자, 보세요. 마을은 그럼 우리 월평동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일단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모아볼게요. 뭐가 있느냐면 일단 모일 수 있죠. 모이면 수다 떠는 거죠. 모여서 먹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나누고, 네. 그 다음에 기르고, 네, 학교 같은 거죠. 그리고 생산하면서 생산도 월평동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도 생산이고 또 작은 굿즈 같은 예쁜 물건을 만드는 것도 생산이죠. 그리고 놀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꿀 수 있죠. 쭉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모여서 먹고 나누며 기르고 생산하며 놀고 가꾼다. 이 7가지 정도의 우리의 유형 안에 다양한 것들을 그 안에다 넣어서 함께 공동체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통해서 풀어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월평동이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는 아까 얘기도 잠깐 하다 말았지만 공간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 공간을 뒤집어 엎는 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죠. 그래서 그 공간 하나하나, 그 틈새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공간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그 주권과 더불어 예산, 우리가 세금을 낸 것들을 우리가 다시 활용해서 혹은 우리가 쌈짓돈을 좀 더 모아서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좀 지금보단 좀 나은 월평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살짝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월평동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공간이 있죠. 바로 갑천의 월평생태공원 같은데 이런 공간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공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걸어서 다니기에 너무 좀 그렇다. 공원을 만들자. 코로나 시대에 특히 필요한 곳이 공원이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뭔가 생태적인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선형의 공원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 옆에 좀 더 많은 식물들,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들을 만들어서 공원의 공간을 정서적으로 예쁘게 꾸며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냥 이렇게 정답만 가지고 이렇게 먹여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네, 여기다가 채팅창에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걸 많이 풀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가 아는 선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좀 토론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쉽긴 하지만 그냥 오늘은 이렇게 화두만 던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안의 공간에서 하는 것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여서 먹고 나누며 기르고 생산하며 놀고 가꾸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공간의 필요성과 공간의 성격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학교라고 하는 공간 여러분 아시죠? 유치원, 유아원 이런 게 아시죠? 여러분 유치원이 왜 생긴 것 같으세요? 혹시 옛날 유치원 말고 타가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하는 큰 이 목적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사회에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을 챙겨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극을 받고 서로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조금 아까 얘기한 타가의 기능입니다.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 부모는 국가가 함께 산업전선에서 뛰는 중요한 일꾼들이니까 이 국가 입장에서 바라보면 부모와 아이를 떼어놔야 부모가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 협동농장이나 이런 걸 하던 시절 우리가 오는 19세기, 20세기에 국가들은 그런 개념으로 국민학교를 만들었죠. 그런 개념으로 유치원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어떤 공원에서 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엄마로부터 떨어집니다.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뭐 얘기도 안 해줬잖아요. 언제 너 나랑 떨어질 거야?라고 전혀 뭐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 손을 붙잡고 가면서 그날따라 엄마 눈에 약간의 떨림이 있으면서 아이에게 선생님 우리 같이 시장 보러 갈 거야라고 하면서 아이라고 같이 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낮 동안은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엄마 휙 하고 나가는데 막 전혀 낯선 상황에 웬 그 이상한 우리 엄마하고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막 있고,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나는 그동안 나만 집에서 사랑을 받았는데 나 이외에 또 다른 사랑을 받아서 사랑에 대해서 경쟁해야 될 상대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 거죠. 야, 이거 심각한데? 우리 아이에게 받아지는 그 문화적 충격은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공간 안에 무슨 반에서 20명씩 아이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공간이 뻥 뚫린 공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안방도 있고 건넌방도 있고 사랑방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장롱이라도 있었는데, 장롱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장롱도 없어요. 뻥 뚫려 있는 공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생님하고 뭔가 자꾸 해야 돼.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 통제받아요. 네.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다 자야 돼요. 안 자면 혼나요. 야, 이거 얼마나 그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좋은 일도 있죠. 당연히 제가 너무 이렇게 그리고 또 유아교육 현장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맞는 얘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유아교육의 현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만의 스트레스를 아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른들은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압니다. 저 어저께도 유아교육 선생님들하고 같이 생태숲을 거닐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아이들의 삶의 공간에 대한 그 혜택이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꾸준히 이어왔어요.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공간에 대한 욕심, 공간에 대한 개념, 공간에 대한 삶의 모습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이 뭐냐?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나마 좋은 공간이 어딜까? 그거를 이탈리아의 그 레지오 아멜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레지오는 뭐 프랑스의 레종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죠. 같은 건데 거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소통하는 공간만 있잖아요. 지금은 광장과 발산하는 공간만 있어요. 그 뻥 뚫려 있는. 근데 거기 외에 스스로 창의하거나 할 수 있는 아틀리에 공간,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뭔가 몽구작거릴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공간,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에게 정원이나 휴식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동굴을 제공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유치원 옆에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한 2층 정도만 떨어져도 안 다칠 정도로 앞에다가 레그 같은 거 깔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요 정도 공간에 벌집 하나씩만 아이 하나에게 할당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동안은 취해복권이에요. 선생님이 관여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안전을 위해서 앞은 띄워놓을 수 있겠죠, 공간을. 그렇게 하면 이 아이의 아마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나만의 공간,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행복, 이런 거는 연유 유치원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유치원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른들의 공간도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에게 이런 공간이, 스티브 잡스에게 이런 공간이, 휴렛과 패커드, 하워드와 패커드에게 이런 공간이 생겼을 때 HP가 생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플이 생겼습니다. 네, 수컷들은 이런 공간에서 뭔가 막 창의가 일어나요. 그럼 여성들은 어떤가? 시골의 마을 향하다 한번 가보세요. 그들만의 공간이 만들어지면요, 갑자기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파워죠.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런 작은 휴식의 공간이 생기면 거기서 쉬고 밖에 나와서 이 아이들의 에너지는 훨씬 더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쉬는 시간을 두고 가나요?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가나요? 안 힘드시겠어요? 계시는 분들? 네, 그래요. 전 뭐 괜찮은데. 저는 뭐 밥 먹고 수다 떠는 게, 네. 그러면 목표치를 몇 시로 두면 좋을까요? 10시 반? 11시 반? 12시?
예, 그 사이 정도로 그러면은 네, 12시 나는 11시 반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예, 내가 12시라고 하면 내가 꼰대예요. 왜냐면 내가 할 말 많이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12시와 11시 반 사이에 11시 45분에 우리 팀장님과 제가 네, 이렇게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좋아요. 달려갑니다. 요거는 옛날에 2015년인가 대전시에서 이제 공부했던 국토연구원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대전시의 시민 공유 유형을 이렇게 표로 표현했는데 나름 그때 당시에 표로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 밑에 작은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요건 제가 읽어드릴까? HD 정도면 보일 것 같긴 한데 자 잠깐 보시는 사이에 저는 잠시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자, 익숙한 공간도 있고 잘 모르시는 공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또 사라진 공간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동체에 함께하는 경험치는 가소성, 예,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 어느 때는 막 잘 되다가 어느 때 이렇게 침체도 하고 어느 때 또 잘 되다 또 침체하고 어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진 사람들끼리 없어진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저렇게 뭉쳐서 또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공동체죠. 그런 함께하는 공간들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여기 보니까 뭐 숙박 유형의 공유도 있고 사무공간 공유도 있고 주거 공간에 대한 공유도 있고 가게를 공유하기도 하고 주차장을 공유하기도 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공유, 유휴 농작지에 대한 공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텃밭 같은 거죠. 그런 거 말고도 또 있죠. 예, 우리들의 정서와 수다를 공유하는 공간이 여기 조금 빠져 있네. 예,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간 공유 자원들이죠. 공간을 여러분들이 꼭 굳이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을 자꾸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 그걸 벗어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 안의 공간 뒤집어서 밖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예술가적 상상이죠. 그런가 하면 사실 이것도 공간이에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공간이에요. 그렇죠. 이 안에가 밖으로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걸 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천 공간을 예를 든다면 이래요.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갑천을 이루고 있는 뚝의 저 바깥쪽을 그 하천 공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바깥의 동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깥의 하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어때요? 뚝 넘어 이쪽이 그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사는 물고기나 이런 친구들에게는 그들에게 바깥쪽 공간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인 반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창의적인 공간 형성이 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술가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부 공간에다가 이런 집 전체의 내부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레진처럼 가득 뭘 채워요. 예, 에폭시 같은 걸로 가득 채운 다음에 위에 천정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걸 꺼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집 안에 있는 모든 이렇게 되어 있는 양각되어 있는 게 전부 음각으로 바뀌어가지고요. 고스란히 집 안에 있는 모습을 집 바깥쪽에 이렇게 생긴 하나의 구조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물이 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다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제가 되네요. 아까 안 됐는데. 자, 그 다음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월평동 주민들, 여러분들 사고 있는 공간이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 집값을 올리는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어머 선생님, 집값이요? 번쩍 눈이 뜨이시나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파트 안에 그 동네 주민들이 정말 잘 산다고 소문이 나고 그 아파트 아래 지하층에 널찍한 유아들을 위한 굉장히 아이들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아동복지 시설이 들어있어요.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교육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이에요.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집값을 올리려면요, 아파트 안에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시흥시에 가면 옛날에 그 참이슬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이슬 아파트가 지하에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너무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아파트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뭐 공식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해졌다. 그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월평동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꾸면 그 가치로움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그렇죠? 동네 값어치가 올라가는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이제 제가 돈도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극약 처방이지만 어쨌든 이런 그 가치를 따질 때 우리는 흔히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역세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칙세권과 편세권이 있죠. 편세권은 아시겠죠? 편의점 옆에 있는가? 그다음에 칙세권 아세요? 네, 치킨집이 가까운 데 있는가? 네. 그래서 맥주를 마시고 나서 집까지, 치킨과 맥주를 치맥을 하고 나서 집에까지 걸어올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농촌 사회 같은 경우 이게 더 심해요. 네, 자,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좀 정리해봤어요. 북세권, 붕세권, 맥세권, 시세권, 칙세권, 쿠세권, 슬세권, 스세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권이죠. 여기에다가 하나를 한번 넣어본다면 공동체 공간세권, 공세권 같은 걸 하나 살짝 넣어보면 어떨까요? 내 집 주변에 우리 거실처럼 편안하게 수다 떨면서 함께 어울리는 공간. 거기에 갔더니 심지어 공유 부엌도 있어서 함께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우와, 나 혼자 음식 사 먹을 때는 사서 먹으면 훨씬 비쌌는데, 잠깐. 아니, 사서 먹는 게 싸지. 나 혼자 집에서 사가지고 만들어 먹었더니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비싸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많이 하시려고 하고 고민하는 공유 부엌 아닙니까? 함께 밑반찬 다 같이, 오늘은 무슨 반찬, 누구 엄마가 잘 만드는 누구 표 레시피, 무슨 반찬 만들기,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오물딱저물딱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밀폐 용기에 쭉 넣어서 집으로 가져가고, 훨씬 더 저렴한 값에 구매하죠. 벌크로 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자극이 필요한 것들이죠. 잠시 뭐 학세권이라는 말도 좀 썼는데, 숲세권 이런 거 되게 좋죠. 그래서 이 숲세권은 우리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얘도 우리 인간과 같은 생물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 많은 꽃나무와 많은 예쁜 풀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가꾸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이 숲이 되니까요. 그래서 숲세권을 끌어낼 수 있고요. 이런 아름다운 숲을 만들게 되면은 계절을 우리가 알게 되죠.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가 계절이 있는 도시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1년 내내 똑같은 도시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장점이 그거예요. 사계절로요, 단점이 엄청 많아요. 그거 아세요? 겨울이 그렇게 추우니까 건물의 그 내구도가 엄청 떨어지고요. 여름이 그렇게 덥고 여름에 얼마나 짜증나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뭐 참 좋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애매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 살기 좋은 나라죠. 왜? 사계절의 컬러가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와, 이렇게 봄인 듯 싶었는데 여름이 다가오고 여름인 듯 싶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켓을 입었어요. 와, 너무 행복해요. 요즘은 더군다나 그 섭씨 25도가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매미가 안 울거든요. 근데 25도에서 약간 높아지면 매미가 울고, 밤중에 온도가 21도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 귀뚜라미 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면 지금 시기 조금 전 시기인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낮에는 매미가 정말 예쁘게 울고 밤에는 귀뚜라미가 예쁘게 울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사운드로. 선생님, 매미 소리 징그러워요. 그렇죠? 네. 그 이제 가로수 불을 켜놓고 그러니까 매미들이 밤에도 울어요. 더구나 덥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했는데 제가 잘못된 설명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을에서 가치 찾기와 공간 훑기. 이거 제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흔히 시골이나 도시나 마을 만들기나 도시 재생을 할 때 이런 방법대로 풀어내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이게 충청도 스타일에는 충청도 스타일로 걷는 길을 보고 충동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걷기 운동도 많이 했어요. 동네 분들하고 같이. 지금도 가끔 하는데 너무 바빠서. 근데 이게 뭐냐? 충청도식으로 충분히 천천히 가라는 거죠. 천천히 말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혼자 걷기 좀 심심하면 옆집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걸어보면서 강아지하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끔 예쁜 사진도 찍고 그날마다 그날의 사진 몇 장씩 찍어가지고 같이 페이스북 이런 거 있죠. 인스타그램 올리세요. 네, 매일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충동질을 하자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뭔가 몽구장 그림을 좀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발견하고 저거 있었고 그거 있었는데 잠깐만 요거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는데 맞아 저기 빈 공간 생겼네. 저 공간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놓으면 우리 동네 우리 아줌마들끼리 같이 리드를 하면 좋겠는데 코바늘 재밌게 했을 것 같아. 우와 그런 걸 이제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마을을 함께 조사해봤던 모습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관심이 시작되면 이걸 가지고 동네 지도 같은 걸 살짝 그려보기도 하고요. 이 지도가 조금 더 발달이 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양군 목면초등학교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땅바닥에다가 그냥 넓은 체육관이나 이런데 집에 거실 안에 있는 뭐 이렇게 거실에다 해도 돼요. 거기에 코로나 시대 아이들 데리고 놀기 재밌어요. 그 검정색 마킹 테이프는 뭐냐면 아스팔트예요. 저 끝에 안 보이긴 하는데 파란색 마킹 테이프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택배할 때 나온 수많은 박스들 있죠. 그거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역의 간판들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요즘은 잉크젯 프린터가 무한 잉크잖아요. 그걸로 다 출력을 해서 간판만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쭉 연결해 놓으면 우리 거리가 완성이 되겠죠. 우리가 평소에 걷던 거리들, 잘 모르는 거리들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필요할까 직관적으로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어. 여기쯤엔 뭐가 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냥 내가 머릿속에 숫자로만 기억하거나 여기 뭐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실제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고 그리면 훨씬 더 우리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 아래 보면 사진에 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데 저거 원래 없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요? 아이들이 그 앞에가 큰 교회가 있고 이쪽 맞은편이 가게방이 있는데 아이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외곽도로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첫 입구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속도가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여기가 안전하지 않아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도시를 기획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공간주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도로 자체를 우리가 다 책임지고 기획할 수는 없죠. 왜냐? 도로와 관련된 권한은 우리가 누구에게 위임해 줬어요? 대통령에게 위임해 줬고 대통령이 그거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위임해 줬고 그것을 우리 이 도로는 충청남도나 대전시나 이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 권력이 위임이 돼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협치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공간을 살펴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살짝 하고 갈까? 시간이. 여기 동네 이름이 뭐냐면요. 청양군 목면 안심리예요. 목면 안심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거기 옆에 아래에 보면 우리 스텝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축산물 정육 직판장이라고 밑에 써 있죠. 아이들이 이 동네에 제일 필요한 게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한결같이 1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PC방이었어요. 두 번째가 수영장이었는데 수영장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냐면 아이들끼리 해결한 거예요. 마을에 공중목욕탕이 있는데 공중목욕탕에는 냉탕을 지금보다 3m만 더 길게 해달래요. 그러면 한 6, 7m만 되면 자기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PC방은 좀 어렵겠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그럼 어떻게 PC방을
활성화시켜 볼까 그랬더니 가만 고민을 하다가 그러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가만 보니까 우리 동네 이름이 목면 안심리고 여기가 축산물 정육 직판장이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에 갔더니 소고기가 유명해갖고 동네가 부자가 됐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는 목살과 안심살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 축산물 정육 직판장에 그걸 판매하는데 그냥 팔면 안 되니까 특이하게 우리 앞에 금강이 있는데 금강에 청보리 같은 게 많이 자라니 이 풀을 뜯어먹고 자란 소를 데리고 판매하는 아주 특별한 소고기다라고 해보자. 특제 소스도 개발하겠대요. 특제 소스. 그래서 스테이크 소스까지 자기들이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공간 주권입니다. 이들에게 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 주권을 주니까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걸리버 지도라고 하는데 내가 걸리버가 된 듯하게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그 입체 지도를 만들어서 함께 해보는 방법입니다. 어른들 데리고도 많이 해요. 재밌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설계해 볼 때 우리 사는 사람들이 직접 설계해 보는 것과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같이 잘 믹스하면 우리 지역 안에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괜찮은 공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모이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라도 모이셔서 채팅창에서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줌 그다음에 무슨 미팅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화상 프로그램 같은 데서라도 매주 한번 만나세요. 4단계라서 저도 가끔 그런 거 열거든요. 저희 친구들 동창회에 가서도 제가 카톡방에다가 링크 하나 올려서 수시로 만나게 하고 제가 줌이라고 하는 걸 전 쓰는데 뭐 국산 프로그램도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거 활용하셔서 가끔 저녁마다 매주 목요일 날은 함께 떠는 목요 수다방. 저녁에 목수 아저씨들 다 모이세요. 뭐 해서 목요일날 수다 떠는 아저씨들, 목수와 누나들 다 모이세요. 그러면 목요일날 수다 떠는 누나들 서로 모여가지고 옛날처럼 007 미팅도 하고 심지어 요즘은 윷놀이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가상의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의 공간처럼 활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다가 뭔가 또 코로나 상황이 좀 그래도 이대로 가다가 보면 올 연말 정도에는 새로운 또 거리두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예방주사 다 맞고 그냥 코로나하고 함께 가는 개념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제 공동체적인 고민이나 공간에 대한 고민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그래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달라진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그런 형태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설계들 이런 것들도 또 고민할 수 있겠죠. 또 앞으로 기후 변화 시대, 기후 위기 시대에 뭔가 그에 걸맞는 공간의 설계들이 또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요. 전문가들이 전부 그 아이디어를 막 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실제로 그 공간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설계에 전문가의 개념과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현장의 불편함과 아이디어가 뭉쳐서 하나의 좋은 아이템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마을회관에 찾아갔어요. 할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들한테 이 공간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마을회관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우리가 문예교실을 열고 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한글 공부를 하시는데 불편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도 너희들처럼 개인 책상 하나씩 갖고 싶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어른들이. 밥상에다 그냥 놓고 그냥 한글 선생님 한 분 계시고 문예 선생님 계시고 할머니들 5분 6분이서 한 책상 안에서 공부하는데 너무 좁고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상을 만들었어요. 좌식 책상을. 그런데 저걸 아이들이 직접 만들 수 없겠죠.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그 지역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 중에 하나인 청양의 목공동아리. 지금 여기는 뭐가 됐냐면 협동조합이 됐어요. 오늘 여기 끝나고 나면 같이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저 조합장님하고 그
이 협동조합이 그 당시 그 목공 동아리였던 시절에 저 아이들이 도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재단을 해줄게, 너희가 만들어라. 그래서 재단은 목공 동아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 만드는 것은 이 아이들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회관의 공간 안에 회의하는 공간을 조금 리뉴얼하고, 또 공부하는 공간을 리뉴얼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저 책상을 6개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할머니가 6분 계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이후로 마을 회의를 할 때도 약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민주적 공간 운영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건 뭐냐고요? 그 공간 주권을 발휘하시려면 아까 얘기한 겁니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동아리를 좀 조직하세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함께 거니는 일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찍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기록한 걸 모아서 한 그림 안에 넣어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까라는 겁니다. 제가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입니다. 저는 지금 청양을 떠나 있어요. 저는 노마드한 제 삶을 즐기려고 지난 30년 동안, 제가 25년이죠. 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내려온 게 96년이었습니다. 97년에 같이 서울에 있던 저희 마님을 꼬셔서 데리고 내려와서 97년부터 제가 청양에 살고 있는데, 저는 3년 전에 떠나서 저는 1인 가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청양은 저희 마님께서 계시고, 오늘 놀러 온대요, 저희 집에. 아이, 신나라. 간만에 부부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어쨌든 저희는 저희 나름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저희 딸들은 딸들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만나는 거죠. 이 삶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서로 전생에 우주를 구했다고 하죠. 이게 아마 미래인들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의 문제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월평동이 어찌 보면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특히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이 오는 공간이기도 해요. 일부는. 이렇게 했을 때 이 공간을 나눠 쓰는 사람들 모두에게 함께 기회를 주고 함께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또 미래에 우리가 변화시키는 하나의 패러다임, 이런 거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요거 아까 얘기한 목공 동아리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동아리는 처음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결합을 해야 돼요. 여기 니들이라고 썼는데,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이 실이나 어떤 바느질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몰리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 문화터미널 세모에도 80세 할머니께서 정말 그 재봉질을 잘하세요. 그 할머니가 가르치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런 동아리가 저희 공간 안에 자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 사람들이 쏠려서 흥미롭게 쏠리고 거기서 이제 몰입을 합니다. 뭐 칙센트미아이의 그 몰입이죠. 빠져들어서 몰입을 하면 그 안에서 막 발산할 수 있는 들끓음이 생겨요.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발산을 하고, 발산을 하면 이제 서로 소통하겠죠. 발산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전시회 같은 데서. 그럼 거기서 자극을 받고 또 어떻게 합니까? 상상하고 또 창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변화하고 도약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끌리죠. 이게 이제 하나의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고요? 저희 동네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1996년에 처음에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이 흥미를 무엇으로 끌어낼까 고민하다가 컴퓨터를 가지고 함께 어울렸던 분들입니다. 이 중에 한 분을 제가 오늘 만나요. 예.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고요. 매주 수요일 모여서 함께 컴퓨터 학습을 했던 그런 동아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느슨한 연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저희 동네 위기가 빠졌을 때 함께 머리띠 두르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저희 동네에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가 군이 없어질 뻔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댐을 저희가 댐 막는 걸 막는 바람에 다행히 지금은 청양군이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고요. 우리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데 시골 학교예요. 17만 명밖에 없으니까 복식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닌데?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죄송하지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잖아요. 근데 며느리에게도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는 문제로 이제 품앗이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오후에 이제 어디 학원 같은 데 안 가고 우리 학부모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 연립주택 하나를 저희가 얻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 저희 마님이 음악 선생님, 저쪽에 우리 산내들 엄마가 아이들에게 한문 공부 가르치고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과학과 생태를 가르치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품앗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면 엄마들은 뭐 하겠어요? 우르르르 함께 어울려서 저녁 시간에 집에서 나와요. 어머님 저희 아이 공부 가르치고 올게요 라고 하고 가면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 그 시간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함께 부엌 공간에 모여서 오물딱저물딱 그때 만든 게 요리쿡 조리쿡 요리교실, 또 니혼고 勉強, 일본어 공부하자. 왜냐면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해가지고요 그때. 그래서 같이 그러면 엄마들도 일본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런 거 하고. 학교가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해서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좀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뭐를 했냐면, 그래 뭐를 좀 해보자. 아 여긴 안 나오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기념이 될 만한 합창과 기념이 될 만한 기타 연주를 선물로 보여주려고 띵까띵까 기타 교실을 열었어요. 여기 그 아까 얘기한 그분이 많이 주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동아리 공간이 이 안에서 거실 하나, 방 2개 있는 이 공간, 부엌 하나 있는 이 공간 덕분에 거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동아리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골목 문화 품앗이라는 이름으로 또 만들어집니다. 이 공간이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 그때는 우리들만의 공간이었는데 우리 아이들 다 키웠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까 그 연립주택을 내려놓고 다른 데 공간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화요일 날마다 명심보감을 공부하는 한학 동아리, 수요일 날은 교육 공동체 모임, 뭐 목요일 날은 뭐 색소폰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어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 있는 게 저 아줌마들 모여 있는 게 합창이에요. 색소폰 모임 말고 다른 모임들도 만들어지는데요. 요거 이따가 나중에 제가 다른 거 얘기해 드릴게요.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와요.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제가 끝날 때 알려드릴게요. 자, 거기에 이제 이게 2017년인가 당시일 거예요. 그때 골목 품앗이에 둥지를 튼 학습 동아리가 이미 둥지 틀었다가 나간 동아리도 있고요. 아까 목공 동아리 같은 데는 이미 다 독립해서 나갔고요. 한학 동아리는 도서관으로 독립해 나갔고, 그러면 이제 이 비어 있는 공간에 다른 동아리를 또 우리가 모셔오거나 만들거나 합니다. 그래서 뜨개질 동아리, 마을 여행사 모임, 뭐 하모니카 동호회, 학습 동아리, 이건 이제 인문학 공부하는 동아리, 합창 동아리, 색소폰 동아리, 뭐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많은 공간들이 우리와 함께 공간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공간을 저희가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공간 공부를 엄청 했어요. 네. 이 좁은 공간 12평짜리를 24평으로 늘려고 1층과 2층을 우리가 함께 쓸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총 50평의 공간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고민해 볼까라고 해서 이런 작은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두개씩 냅니다. 똑같은 공간인데 보세요. 이렇게 반듯하게 설계했을 때와 이렇게 세모지게, 각지게 설계했을 때와, 요즘 자동차 중에 이렇게 각지게 설계하는 자동차가 많아요. 자, 이렇게 둥글게 설계했을 때와 느낌이 전혀 다르죠. 같은 공간인데. 이게 18평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공간의 입구가 저렇게 세모꼴 모양으로 생겨서 이 공간의 이름을 문화터미널 세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 월평동 분들은 가시기 쉬운 게 여기가 어디냐면요, 청양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리시면 하늘색으로 온통 건물이 채워져 있는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입구에 터미널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세모꼴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동아리들이 예약을 통해서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1층, 2층 공간들을.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함께 대화 나누던 공간들이 보이시죠? 네, 화면에 좀 넓어졌죠. 함께 요거는 이제 음악회 하는 모습이고요. 요 옆에 싱크대가 보이죠? 저희가 이제 공유 부엌이 됩니다. 2층 공간 이제 활용하는 게 좀 달라졌죠. 이게 이제 저희가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있는가?
우리도 한번 지원금을 받아서 해볼까라고 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고 그 공모 사업 2개를 신청한 것 중에 하나의 공모 사업에 한 5천만 원 정도 비용 원래는 2,500이었는데 충남에 신청한 데가 없어서 저희가 2배로 받았어요. 부럽죠. 20년 했어요. 20년에. 그래서 1층, 2층 공간을 이렇게 예쁘게 꾸몄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그 단위별로 해가지고요 4명 이하씩 이렇게 모이는 장소 혹은 공식적인 모임은 또 그 이상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아까 이 안에 동아리 중에 목공 동아리가 있고 또 뭐 여행 동아리가 있고 이런 몇 가지 동아리들은 같은 카테고리로 뭉치죠. 하모니카 동아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카리나 동아리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목관 악기나 금관 악기들이 좀 동아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아리들이 가만히 놔두면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클라리넷 동아리하고 색소폰 동아리하고 몇몇 사람이 나는 우포니움 좀 할게. 그래 그럼 내가 실로폰 쳐줄게. 나 피아노 칠 줄 아는데 뭐가 되겠어요? 올 7월 달에 창립했습니다. 이름은 모두 모여 오케스트라입니다. 청양군이 드디어 윈드지만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군이 아니라 민간이. 네. 인구 3만 도시에 괜찮은 오케스트라 하나가 나왔어요. 네. 이게 바로 아까 그 문화터미널 세모가 그 공간 작은 공간 50평짜리 처음에는 12평이었죠. 그게 이제 확장해 가면서 동아리가 하나씩 두 개씩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여기는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물심양면 중에 물적인 측면만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면 여기서 받은 수익금으로 제가 이를 도와드리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역 안에 오케스트라도 하나 탄생하고요. 또 군립합창단이 만들어졌어요. 청양군에 원래 없었거든요. 그 군립합창도 저희 공간 안에 있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공간 안에 있던 동아리 아까 공부하던 데 있죠. 그 합창 동아리가 지역의 학습 평생학습과 결합했고 그 평생학습 결합했던 것들이 다시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 가지고 군에서 너무 협조적으로 잘 도와주셨고 결국은 이제 공무원을 감동시키는 거죠. 공무원을 감동시켜서 공무원이 신뢰할 수 있게 하고 그 가운데에 개방성이 중요합니다. 동아리 다음에 개방성.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공간의 핵심은 개방성이죠. 예. 그래서 그 개방성을 중심으로 확장을 시켜서 그 덕분에 공공성을 확립하게 되니까 국가로부터 지원 혹은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좀 원활해지게 되고 그 덕분에 이렇게 나름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예, 정말 이거 만들어내기까지 저 안에 있는 저 팀들 하나마다 다 30시간씩 이상 이제 원래 배웠던 거긴 하지만 25년 동안 우리가 동아리 끌어왔던 사람들을 다 뭉쳐서 7, 8개 동아리가 함께 만들어낸 오케스트라입니다. 요거는요 유튜브에 가시면 문화터미널 세모라고 검색하시면 그 최근에 이제 쭉 활동했던 내용들이 거기 쭉 나오고요. 그 창단 기념음악회 한번 눌러보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대전에 있는 윈드 오케스트라와 수준을 비교했을 때 그다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약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긴 해요. 파티장님들은 전문가가 한두 명씩 들어있긴 한데 그래도 저기 특징은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부터 시작해서 옆에 보시면 저 70대 할아버지까지 저희 동네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이 총망라돼서 함께하는 동아리가 그 공간 안에서 탄생을 한 거죠. 보이시죠? 꼬맹이들. 저기 저분은 전문가예요. 저희가 외부에서 초빙해 오신 분이고 어쨌든 함께 이렇게 유니즌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간을 그럼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특히 월평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퍼블릭한 공간이 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격하게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지나다니는 보긴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저쪽에 둔산 쪽 저쪽 편으로 가면 그래도 공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원도심에도 지금 그 뭐 도시재생 이런 것 때문에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좀 월평동이 약하네 이런 부분으로 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월평동은 월평동에 아까 터무니라는 게 있잖아요. 이 월평동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일동 같은 경우는 필러티 구조의 원룸 형식의 집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1층에 외부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 노출된 공간이 많다는 뜻이에요. 도로가 굉장히 많이 바둑판으로 돼 있고 그건 뭐냐? 1층의 구조는 우리가 공동체로 푼다면 어떤 물류나 장비나 어떤 그런 것들을 넣기가 되게 좋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저를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밖에서 엄청난 물건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옆에 보면 뭐 저 디지털 그 큼지막한 믹서부터 시작해서 우와 뭐 이 여느 그 스튜디오 못지않은 장비가 지금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아마 스태프분들 이거 들여올 때 그 원도심 같지 않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여기다 차 대고 그냥 들어오면 되죠. 예. 생각보다 안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형태를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층 빌딩이 예를 들면 1동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층 단위로 조그마한 단위가 있고 거기에 작은 가게가 이게 토막토막이 있다. 그러면 그 토막토막 하나마다를 모자이크 형식으로 이런 컬러풀한 공간들을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시민들 혼자 그냥 내가 할래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큰 바둑판을 짜놓고 어느 공간에 요 정도쯤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고민하면서 조금 조율해 볼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좀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걸 뭘로 풀었냐면 학습 동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학동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청양군에 이제 동아리들이 이제 학동네를 만들어서 충남 광역으로도 못 가봤는데 광역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월평동끼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아리들끼리 대표들끼리 함께 뭔가 네트워크 밴드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기에 우리 필요한 공간 이거 있지 않아? 예를 들면 동아리들이 나는 땡해질 동아리고 나는 무슨 동아리고 나는 그림 그리는 동아리인데 이게 우리 베이스에 목공 동아리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공간에 있는 장비도 우리가 빌려 쓰고 그리고 그 목공 동아리가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 걸 도와줄 수도 있고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서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런 공간이 필요해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함께 그런 동아리 10개, 20개가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목공 동아리를 육성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시하고 얘기해서 우리 구하고 얘기해서 또 동하고 얘기해가지고 처음에 교실부터 여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유입하기 위해서 강좌 같은 걸 열어서 그다음에 교육을 시작하고 이 사람들끼리 뭉치게 해서 뭔가 재미있는 것들을 몽구장 만들게 하고 그리고 함께 고민해서 공간 안에 만들어주고 그 공간에 그분들이 유치해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재미있는 역할들을 하실 수 있게끔.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돈 나온다는 얘기 못 들은 것 같아요. 돈 벌어봐야 개뿔이에요. 예, 쬐끔이고 대박은 없어요. 공동체는 생활인이잖아요. 행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 공간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 공간을 풀어낼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자원이에요. 그 자원은 물적 자원도 필요하지만 생태계가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지.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다 거미줄 치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마도 이 공간을 월평동에서 논할 때는 동아리끼리의 유기적 네트워크, 또 새로운 동아리의 탄생, 그 동아리를 탄생시키게 하기 위한 교육 강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독립적 회계법인 뭐 이런 것들이 연합적으로 같이 움직여지면 좋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너무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보는 겁니다. 네, 좀 볼게요. 저도 이거. 네. 처음에 좀 멋있게 시작했는데 되게 실질적인 걸로 막 흘러갑니다. 네,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네요. 자, 일단 의견 들어온 것 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학교 유치원과 지역사회 소통이 많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학교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미 지쳐 계시고 거기다 학부모까지 오면 학부모는 일본에서는 뭐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하던데 그 선생님 입장에서 학부모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인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뭐 언론도 그렇고 우리가 학부모의 이미지를 선생님들에게 귀찮게 하는 존재로 민원인으로 비춰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못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학교 공간도 사실 바꿔야죠. 잘 아시잖아요. 학교 공간이 사실은 죄수들을 수용하는 공간과 똑같은 공간 구조고, 그리고 높은 데에 높은 사람이 위치하죠. 이런 게 서양의 그 옛날 그 식민주의 제국주의적인 어떤 공간 구조인데,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데들은 다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높은 데서 계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위를 높이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죠. 그래서 학교나 그런 것도 공간 설계를 지금하고 조금 더 다르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유연목 교수님인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유명하신 저 교수님이 계시던데 그 공간 관련된 제가 정답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 잠깐 저도 들어봤는데 아주 공감해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고민들 같은 게 좀 결합되면 훨씬 나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죠. 그다음에 놀이터와 공원의 와이파이 존으로 하면 아이들이 다시 나올까요? 다시 나오겠죠. 그리고 와이파이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기보다 그 미끄럼틀 옆에 많은 의자를 놔야 될 테고, 거기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깊이 빠져 있겠죠. 근데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 앱 중에 아이들에게 돋보기 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앱을 가지고 그 놀이공원 옆에 있는 작은 국화과의 꽃을, 그 돋보기 앱을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살짝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펼쳐진 코스모스를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탄성을 자아내기 시작하면서 놀이터와 아이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생물종들과 생태와 아이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꿀팁이죠. 그래서 돋보기 앱 많아요. 인터넷 가시면요. 그런 것들 활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거나 모이는 공간이 있었으면 정말요. 청소년 인구가 적구나. 필요의 목소리가 작아지는구나. 네, 이거는 아마도 우리 동네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게 맘카페의 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월평동 네트워크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좀 만들어서 그 안에서 좀 목소리들을 좀 모아내는 작업.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마중물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맘카페처럼 지역에 이렇게 딱 이런 게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여러분들 같은 이렇게 모이는 분들이 서로가 힘을 모으셔서 같이 어떤 그런 밴드 같은 거 만들고 그 안에서 초기 마중물 역할을 해서 좀 띄우시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자꾸 가입하실 수 있도록. 이 동단위 정도의 장점은요, 휴민트입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엄마 친구, 그 사람 아는 사람 이렇게 연결해서 한 4단계, 3단계 정도까지만 이게 전파가 돼주면 충분히 그 사회화의 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슈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모여서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여기서 사회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정치화가 안 일어나요. 정치화는 뭐냐고요?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치화가 이루어지면 뭐가 되냐고요? 네, 제도화할 수 있어요. 조례를 바꿀 수도 있어요. 조례를 바꿔서 제도화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공무원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정치화 다음에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정책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정책으로 만들죠. 우리가 이미 그 정책을 만들게끔 먼저 사회화 시켰잖아요. 그럼 이건 썩은 정책이 되지 않아요. 사회화된 우리 주민들이 그 정책을 옹호하고 지지하니까 당연히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겠죠.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문화화라고도 하고 또 혹은 관습화라고도 합니다. 자, 화면상에 지금 없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회화, 사람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발산하는 거예요. 나 불편하오라고 발산하는 사회화. 그걸 듣고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요. 정치화.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뭐가 돼요? 법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되죠. 조례를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죠. 정책화가 되고 나면 그 정책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미 사회화 시켰기 때문에 그 정책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의 정책과 시민이 만났어요. 서로 지지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박이에요. 그러고 나서 문화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착이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활동의 물적 자원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네,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핵심인데 결국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잠깐 여기 있었나? 잠깐만요. 여기 안 넣었나 모르겠다. 이걸 좀 알려드리고 하면 좋은데. 여기는 없네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은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냥 일자리거나 아니면 동원이죠. 네, 그건 자치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죠. 네, 그건 그냥 모아놓은 거고요. 그런 형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끌어내는 힘인데요.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오케스트라 만들기까지 과정은요. 저는 뭐 지원해주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뭐 피눈물 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피눈물을 내면서 왜 하나는 거죠. 그만큼 감동이 있거든요. 그거만큼 보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 주권의 핵심은요. 공간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뭔가 변화시켰을 때 변화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변화시켰는데 결과물이 나타났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명분. 명분은 뭐냐?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는 어떤 그 유교에서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성선설, 성악설 얘기할 때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뭐 측은지심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라는 건 개념적으로 있어요. 우리 모두가 종교적 인간이기도 하고 또 원래 우리 유전자 속에 공동체적 선함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좋은 거다라고 해서 딴지를 잘 안 걸게 되죠. 딴지만 안 걸어도 성공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흥미, 내가 좋아하는 분야로 넓혀져 있죠. 월평동이라는 공간 안에서 모두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예를 들면 나는 뭐 오물딱저물딱 프라모델 같은 걸 잘 만들어. 그런 사람들끼리 물론 그건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지만 그 만든 걸 발산할 수 있거나 서로 그것들을 교류하고 그 내용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 하나를 만들면 이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겠죠. 당연히 흥미. 자, 나갑니다. 명분, 흥미,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내가 뭔가 직접 했을 때 변화하는 걸 보는 거죠. 이 공간을 만들고 나서 변화하는 걸 보는 건 자기 효능감이에요. 저희가 그 12평짜리 그 작은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월세 내기 시작할 때 그 1인당 3만 원씩 내면서 이런 결과까지 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그러니까 주머니를 사재를 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선 되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야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이네. 뭔가 같이 하고 있네. 야 이거 세금 투자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라면 이런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협치의 영역입니다. 조금 달라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공무원을 이해해야 되고 공무원은 또 우리를 이해해야 돼요. 먼저 공무원이 우리를 이해하긴 하는데 그게 원래 원칙이긴 한데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구조적으로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화되어 있어요. 관료화되어 있고 조직 체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수동적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조례 같은 거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권한이 그 안에 한정돼 있어요. 그 법 안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뭘 던질 때 시민이 어떻게 하면 재밌겠지 하고 어떻게를 던진다면 시민이 무엇을 할까를 던져요. 시민이 무엇을 할까를 던지면 공무원을 딱 받자마자 그걸 무엇을 할까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뭐 들어왔네. 저거 어떻게 해야 실행할 수 있지? 그러니까 what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면 what 그러면 공무원들이 how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 생각의 체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푸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중요한 내용들 있죠. 명분, 그 다음에 흥미, 그리고 자기 효능감, 그리고 보상도 중요해요. 이 보상은 공무원들이 주기 좋은데 물론 현금으로 보상을 주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는 돈을 받는 순간 위에 명분과 뭐 자기 효능감과 감동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려요. 남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 돈 째금 받으려고 저 짓거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순간
정말 우리가 끌어왔던 그 명분 하나 믿고, 예, 그 감동 하나 믿고, 그 내 효능감, 그 보람 하나 믿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한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래서 보상은 반드시 포상 내지는 칭찬으로 가야 됩니다. 이 칭찬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셨을 때 동아리들에게 정말 어느 누구라도 칭찬해 주십시오. 어우, 바쁜데 나와. 너무 고마워. 너무 야, 너 되게 바쁜 거 아는데, 야, 최고다, 야. 자꾸 칭찬해 주십시오. 서로. 정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네. 넘치고 지겨울 정도로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섭섭하고 삐져요. 우리 또 충청도 사람들은 대놓고 또 나 삐졌어 이 말 잘 못하고 꿍 하거든요.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다들 침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발산을, 칭찬과 관련한 발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물적 자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고요. 지역사회 후원보다는 회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정부 쪽에서 먼저 우리한테 제안을 했는데 지자체가 먼저 다가왔죠. 그래서 이제 같이 결합을 했고요.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지만 대전시에도 그게 있을 겁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민참여예산제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오케스트라의 부족한 악기들을 구매했는데 그 1억 5천 정도의 비용을 받았어요. 왜냐면 금관악기 같은 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받고 원래 또 저희가 샀던 악기들도 있고 그걸 결합해서 같이 풀었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나오는 평생학습 같은 것들의 강좌, 그 다음에 군에 있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간단체들도 그런 거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시골에는 대산문화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뭐 교육 테마라고 한다면은 뭐 삼성장학재단 같은 데도 좋고요. KTNG 같은 데도 좋고요. 복지와 연관된 결합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결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원동력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고 그 네 가지, 예. 그렇죠. 지금은 자주 모이지 마세요. 저희도 지금도 문화터미널 세모는 그렇게 못 모여요. 아직은 저희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요것도 간신히 했어요. 저 오케스트라 할 때도 아슬아슬하게 했거든요, 정말. 예, 그 딱 풀어준다고 했다가 잘못돼서 훅 늘어날 때 그 타이밍에 못할 뻔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딱 타이밍 잡고 한 겁니다. 예, 자, 요 정도까지. 유현준 교수님이시군요. 맞아요. 되게 좋으시던데 그분. 네. 자,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사례 몇 가지 쭉 소개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공간 운영하는 규약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간을 주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면 반드시 약속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주권에 헌법이 있듯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로 우리 공간 안에도 성우 간의 약속을 같이 정할 때 공간이 주권을 내가 갖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딱 주인이 딱 내세우는 약속은 그건 주인이 내세우는 법리죠. 그러면 나는 이용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간을 만들었을 때 반드시 이 같이 하는 규약 같은 거를 함께 제정해 보는 연습도 되게 좋아요. 그게 바로 이런 모습들인데 좀 그냥 참고하세요. 이렇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함께 우리가 약속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구성원들이 같이 하는 거 필요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나서 정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같이 사인을 하세요. 그래서 최종 동의 서명까지 해주셔야 그것들에 대한 그 절차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민 협치하는 과정인데 뭐 옐로 카펫 같은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고, 이건 저희 동네 또랑을 동네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지역의 사회 단체하고 같이 만들어서 도랑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시멘트가 잔뜩 쌓여있던 공간에 그걸 걷어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통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여기를 퇴적과 여울이 반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물고기가 살 수 있게 500만 원으로 기적을 만든 사례인데, 요거 덕분에 제가 유명해졌어요. 이때 500만 원 들여서 이거 만들고요. SBS 물환경 대상에 대상 받았는데 그 상금으로 2천만 원 받았어요, 우리 마을이. 그래서 저도 그때 뭐 김재동 막 이렇게 나와서 하는 할 때 저도 뭐 에코 프로포즈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 덕분에 공중파도 다음에 많이 타고 그랬죠. 요런 거는 다리예요.
지역에 없어지려고 하던 다리를 이렇게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카페 공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된 공간도 폭이 3m만 되면 장터를 열 수 있어요. 3m만 되면. 그러니까 선형으로 된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유성구 생각꾸러미 공원이에요.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한 게 아닌데, 요거는 저희 동네 청년들이 비어 있는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인데, 요 번호키를 인터넷 앱으로 예약을 하면 저 문자로 이 번호키의 비밀번호가 나한테 오게끔 하는 걸 개발했어요. 저희 청년들이. 저희가 아까 문화터미널 세모 2층에 동지를 틀고 있는 청양사람이라고 하는 청년협동조합인데, 이 카이스트 출신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같이 지역사회와 결합해서 좋은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거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들 동네에 혹시 하게 되면 참고로. 감천마을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집을 한 채 얻어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여기 우리 계시네요. 저희 아까 그 지휘하시는 분이 이 마님이십니다. 아까 그 창단 기념회에는 저희 객원지휘자께서 따로 오셔서 지휘해 주셨습니다. 이건 동네 관리소 모습이고요. 이거 공주에서 어르신들을 키워가지고 공간을 해설을 잘하는 걸 통해서 공간 자체를 가치롭게 꾸며낸 사례입니다. 이게 재밌는 공간인데요. 동네 안에 마을 할머니들이 그냥 혼자 계셨는데 그 귀촌하신 집인데 자기 집 뒤가 도로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저기다 9평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요. 거기다가 커피 기계 아주 싼 거 몇 개 놓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쓰시게.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택배 어디로 가요? 아니 거기로 와요. 그래서 저렇게 그 장소가 카페 겸 마을의 물류 택배 발송 장소로 같이 활용되면서 동네 사랑방이 된 케이스예요. 이런 것들 좋은 사례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핵심은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발적 예산과 정부 예산이 콜라보되어야 하고, 조직은 이제 잘 아시죠. 네, 흥미, 아까 얘기한 흥미, 명분,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이걸 끌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간을 끌어갈 때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누구 하나가 꼭 주도하지 않고, 함께 주도하고, 지도하지 않고, 행정이 지도하지 않고, 조직 구성원이 특별히 외도하지 마시고, 함께 과도하지 않은 예산 속에서 오도하지 않게, 소문나지 않게, 소문을 이상하게 오도나지 않게 해서 함께 뭔가 지킬 수 있는 도리를 지키는 그런 길 함께 월평동에서 만드시길 바라면서, 장장 2시간 동안 쉼도 없이 여러분들 달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서로를 위해서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 돌릴게요. 네, 어떠셨어요? 마을에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을까를 다시 고민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진짜로 몇몇 분들이라도 공간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공간에 대한 강의는 좀 마치고요. 2시부터 다시 공간 간담회를 열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2시부터 하는 시간에는 실제로 저희 공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마사회 공간서부터 저희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주차 공간, 노인정 공간, 다양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간담회가 2시부터 준비되고 있으니까 2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